오늘은 튀르키예 전문가 이희철 교수님의 책인데요. 중간세계사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이슬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슬람 지역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위해서 이 지역을 크게 세 축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아랍, 페르시아, 튀르크인데요. 먼저 아라비아 반도와 북부 아프리카에 아랍어를 쓰는 민족들이 있고, 그래서 이 아랍 민족들을 한 축으로 보고, 또 다른 한 축은 페르시아, 과거에는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지역에 털을 잡고 있었던 제국을 또 한 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튀르크족은 옛날에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등장하는 돌골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로 치면은 우즈벡 지역 쪽에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 중동 지역과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슬람 제국의 주역이 되는 이 튀르크족을 한 축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622년은 이슬람력의 원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622년을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22년 무함마드는 귀족들의 박해를 피해 추종자들과 함께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다. 유대 교도를 제외하고 메디나의 아랍 부족이 모두 이슬람에 귀의했다. 그 때문에 이를 성스러운 이동이라는 뜻으로 헤지라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화입니다. 현재에도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져 있는데 이게 이슬람의 태동기 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무하마드를 승계할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무하마드의 사촌동생이자 사위인 알리와 그 다음에 무하마드의 동료이자 장인인 아부 바크르였다. 무하마드의 혈연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합의로 능력 있는 사람을 칼리프로 뽑자는 파는 수니파가 되었고, 무하마드의 혈연이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는 파는 시아파가 되었다. 시아파는 이 4명의 칼리프 중에 제1대, 3대 칼리프의 정통성을 거부하고 오직 제4대 칼리프 알리만을 무하마드의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한다. 이슬람 시아파에서는 제4대 칼리프인 알리를 초대 이맘으로 숭배했다. 수니파의 정치 지도자는 칼리프지만 시아파의 지도자는 이맘으로 불렸다. 시아파는 12번째 이맘이 마흐디, 즉 구세주로 나타나 이슬람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12이맘파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란의 국교이기도 하다. 한편 680년 알리의 차남 후세인은 무아위야와 벌인 이라크 카르발라 전투에서 생포되어 참수되었다. 시아파의 정체성은 수니파에게 살해된 후세인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참회와 희생자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제국의 역사에서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4명의 칼리프가 지배하던 시기를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칼리프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대충 교황이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회교 교황, 회교주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하마드 사후에 4명의 칼리프가 지배하던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 한다. 초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는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쿠란의 정비 작업을 시작했으나 재위 2년 만에 사망했다. 무하마드의 동료이자 장인이었던 제2대 우마르는 아랍 이슬람 제국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기록을 남긴 칼리프였다. 요르단의 야르무크강 연안에서 치른 비잔티움과의 전투에서 압승한 것과 이 636년이고요. 페르시아를 정복하여 강적 사산조 페르시아의 멸망에 불을 붙인 것은 그의 최대 치적이었다. 그것이 64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슬람이 시작한 것이 62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대 칼리프인 우스만은 쿠란을 집대성했고 그 다음에 제4대 칼리프인 알리는 그를 계기로 이슬람 세계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영원히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다. 이 우마이야 가문이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무아위야는 4대 칼리프 알리를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권력은 우마이야 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661년에서 750년 고 왕조고요.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한 이슬람 최초의 칼리프 제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언급된 알리의 아들 후세인의 죽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수니파이기 때문에 칼리프 선정을 공동체 합의로 해야 했으나 무아위야는 이전의 관행을 무시하고 칼리프직을 세습하겠다고 천명했다. 아들인 야지드 1세가 권좌에 오르긴 했지만 세습에 반대하는 시아파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680년 10월 10일 야지드 측 군대와 시아파가 지지하는 후세인 군대 간에 이라크 쿠파에서 40km 떨어진 카르발라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결과는 후세인과 그 전사들, 친족들이 모두 참혹하게 피살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 때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보면요. 이 최초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 지역까지 먹고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서고트 왕국이 있는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 이 안달루시아라고 써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먹고 그 다음에 이집트 옆쪽으로 북아프리카 지역들 여기도 먹고요. 그래서 이제 영토를 굉장히 넓히게 되는데요. 다만 이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 공략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프랑크 왕국 군대에 패하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는 결국에는 시아파에게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아랍인 우대 정책과 칼리프의 세습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카르발라 학살 사건을 기억하는 시아파 무슬림의 도움을 받은 아바스 가문의 아부 알 아바스가 주도한 반란으로 우마이야 왕조는 무너졌다. 750년이었다. 아바스는 무아위야 가문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감행했다. 거의 모든 무아위야 가문 일족이 참살되었다.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와의 동맹을 그리 오래 유지하지 않았고요. 시아파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가문의 권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바스 왕조의 8세기, 9세기를 이슬람의 황금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슬람 제국의 연대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이 시작한 것이 622년이고 정통 칼리프 시대에 632년에서 661년,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가 661년에서 750년, 그러니까 한 거의 100년 정도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서 750년에서 1258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티마 왕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셀주크와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튀르크인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 아바스 왕조는 무타와킬 치세 때 절정을 이루는데 이 무타와킬은 아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무타와킬이 아들에 의해 살해된 이후 노예 군인 출신의 튀르크인 장성들이 궁정과 군 요직에 진출하여 술탄의 옹립과 폐위를 좌지우지하는 힘으로 부상하면서 칼리프의 권위는 약해지기 시작했다. 원래 이 우마이야 왕조 시절부터 아바스 왕조에 이르기까지 튀르크인들은 굉장히 용감한 그런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이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가 튀르크인들을 용병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튀르크인들이 이 왕조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점차적으로 이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자적으로 여러 왕조들을 세우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세 역할을 하는 튀르크인들은 더 나아가 독자적으로 독립할 능력까지 갖게 되었다. 제국은 여러 왕조로 분열되었다. 아바스 왕조는 934년 바그다드를 침략한 시아파 부하이 군대와의 전쟁에서 항복하면서 부하이 왕조의 치하에 들어갔다. 이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 부하이 왕조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생명이 다해가는 아바스 왕조를 구해준 것이 튀르크계인 셀주크였습니다. 1055년 튀르크계 셀주크 왕조가 부하이 왕조를 멸망시키자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의 통치를 회복했다. 셀주크 왕조도 아바스 왕조와 같은 수니파였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는 셀주크의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 2세기 동안 생명을 연장해 나갔다. 그러나 13세기 몽골의 침략은 아바스 왕조의 생명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1219년 징기스칸이 트란스옥시아나를 정복한 후 이란국의 초대 칸인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군은 1258년 바그다드를 침략했다. 몽골의 침략에서 칼리프 알무스타침과 그의 가족 신민들은 무참히 살해되었고 문명의 요람인 바그다드는 약탈과 방화로 초토화되었다. 아바스 왕조는 멸망했다. 아바스 왕조가 멸망하는 것이 1258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셀주크 제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역에서 아바스 왕조의 힘이 쇠퇴해갈 무렵인 10세기경 새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르다리아 강과 아무다리아 강 사이의 지역인 중앙아시아 트란스옥시아나에서 이주 물결을 따라 유목민 튀르크인들이 페르시아, 중동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중동에 자리한 셀주크 나라는 데셀주크 제국과 데셀주크 제국에서 분화해 아나톨리아의 둥지를 튼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셀주크는 1040년에서 1157년, 역시 이제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됐고요.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는 1077년에서 1308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셀주크 제국의 초대 술탄 투르 베이가 1055년 바그다드를 정복해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지위가 셀주크에 넘어왔고, 셀주크 제국은 순위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셀주크 제국은 말하자면 튀르크, 아랍, 페르시아 문화의 짬뽕이라고 할까요? 중동은 이미 아바스 왕조의 페르시아 문화 유산이 남아있는 곳이라 데셀주크 제국은 국정 운영에 페르시아 방식과 경험을 받아들였다. 튀르크인들이 국가의 지배층에 있었지만 국가의 공식 언어는 페르시아어가 되었고 종교, 교육 언어는 아랍어가 되었다.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문화가 융합된 셀주크인들의 문화가 탄생하였다. 튀르크인들은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에 이어 이슬람 세계 중동을 지배한 세 번째 민족이 되었다. 셀주크 제국의 지도입니다. 현재로 보면은 터키,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 및 우리가 현재 무슨 스탄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의 영역까지 차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지 예루살렘을 놓고선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의 승리로 끝났고요. 2차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이 패배를 합니다. 3차 십자군 전쟁도 성지 탈환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 기독교인의 예루살렘 순례를 허용하게 됩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요때를 배경으로 하죠. 그 다음에 4차는 십자군이 성지 탈환 대신에 비잔티움을 공격하고 라틴 제국을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가 몽골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이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도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튀르크 토우국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스만 토우국인데 이 오스만 토우국이 오스만 제국을 열게 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셀주크나 오스만이나 다 사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튀르크계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토우국 이제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되고 비잔티움의 역사를 끝내게 됩니다. 이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메흐메드 2세는 서양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스만 제국과 시아파 사파비 왕조, 그러니까 이란 지역의 사파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들 간의 갈등을 보면은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이지드 2세의 아들 셀림 1세는 1513년 가을 시아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4만 명에 이르는 시아파 추종자를 처단했다. 사파비 왕조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관료들도 처형했다. 1514년 셀림 1세는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1세가 이끄는 군대와 반호스 근처 찰드란에서 전투를 치렀다. 찰드란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셀림은 오스만 제국 동부전선에서 사파비 왕조의 종교적 선동을 잠시 잠재울 수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정통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이었다. 정통 수니파란 말은 16세기 이란 지역에 시아파 계통의 사파비 왕조가 생기면서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슬람이 태동한 후에 이 이란 지역에도 사실은 수니파가 다수였는데 이 사파비 왕조 이후에 시아파가 현재 이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림 1세의 아들 슐레이만 1세 재위기간이 1520년에서 1566년이고요. 즉위하자마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페인의 왕인 카를 5세 프랑스 왕국의 프랑스와 1세와 함께 유럽 정치사의 주역이 되었다. 슐레이만 1세는 재위하는 46년 동안 수많은 원정을 지휘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2배로 확장했다. 그러나 이 1566년 슐레이만의 사망 이후 오스만 제국은 서서히 영토를 잃어가기 시작했고 지중해의 지배력도 유럽에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슐레이만 때가 오스만 제국의 정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셀림 2세 재위기간은 1566년에서 1574년 이때 오스만 제국의 쇠락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정적인 두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570년에 오스만 제국이 베네치아령 키프로스 섬을 정복을 했고 이때 교황이 거의 모든 기독교 유럽 국가가 참여하는 신성동맹을 결성했고 1571년 10월 유럽의 신성동맹 함대는 그리스 레판토에서 오스만 함대와 대격전을 벌였고 오스만 제국의 대참패로 200척의 오스만 함대가 침몰하고 3만 명의 사상자가 생겨서 괴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83년에 오스만 제국의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가 이끄는 20만 대군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 빈에
도착하여 성체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비내의 수비군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가운데 폴란드의 왕 얀 3세 소비에스키가 지휘하는 2만 7천 명의 기독교 신성동맹군은 후방에서 오스만 군대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빈에 도착한 오스트리아, 독일 제후의 연합군도 오스만 군대를 전방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빈 원정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 300년에 걸친 오스만 제국과 유럽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유럽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만 제국을 더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1300년대에서부터 오스만 제국이 등장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1200년대 후반 정도에 이 셀주크 제국과 아바스 왕조가 몽골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 시점서부터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유럽에 밀리게 된 원인은 몇 가지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상업과 과학의 발달입니다. 신대륙 발견 이후 대량의 은이 유럽에 유입되었고 교역을 통해 축적된 유럽의 상업 자본주의는 오스만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큰 타격을 입혔다. 과학기술에서 오스만 제국은 유럽에 비하면 뒤처져 있었다. 오스만의 기술이 유럽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전장에서 확인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서양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대항해 시대를 통해 부를 축적했는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희철 교수님의 책 중간 세계사 여기서 이제 이슬람 제국의 역사를 살펴본 부분들 제가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 책은 비잔티움과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서 서양도 동양도 아닌 중간 세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슬람 제국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전에 다뤘던 책 자본가의 탄생 푸거라는 은행가의 삶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역의 세계사, 돈의 역사 역시 이제 대항해 시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중간 세계사를 통해서 그 대항해 시대의 바로 앞 시기, 유럽의 역사에서는 중세 시대 그 시기에 그 옆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슬람 제국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피터 자이안의 책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세계를 이해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중동 세계의 큰 축인 튀르키예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축을 통해서 중동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